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법첩을 서체별로 쭉 전체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 행서가 지금 왕희지, 안진경 이렇게 쭉 써 내려 왔는데, 행서를 지금 한 권만 쓰고 있죠. 쟁자위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행서법첩을 하나 더 추가하는 입장에서 흥복사 단비라는 것을 제가 거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 흥복사 단비는 집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흥복사 단비를 들어가기 전에 집자와 집자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집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집자비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집자라 하는 것은 뭐 그리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많이 쓰죠. 모을 집자,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집자인데 우리가 글씨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금 임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서를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인 창작을 위해서 기본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다고 보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서를 하고 난 다음에 창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창작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서 집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형을 충실히 따르는 형태의 임서, 이른바 형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하나의 그 시험 과정으로서, 연습 과정으로서 이 집자 과정을 거쳐야 바람직합니다. 집자라는 것은 글자를 모은다는 뜻인데, 하나의 법첩을 쓰면 거기에 많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글자의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갈 때 그 원법첩에 나오는 글자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창작을 만들어 볼 때 그 글자를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대체로 글자가 많은 법첩은 다행히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가 그대로 있으면 옮기면 되는데, 법첩이란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다 갖춰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법첩의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글자의 느낌이 나는 작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으로서 집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자를 할 때는 너무 많은 문장을 택하지 마시고 비교적 짧은 문장을 택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씩 창작의 길로 쉽게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자 정도요. 온 절기가 20자이지 않습니까? 20자 정도의 온 절기를 가지고 선별을 해서 자기가 쓴 법첩에 나오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자 중에서 한 10자는 있는데 한 10자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자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될수록 나중에 점차 창작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한 10자 중에서 8자 내지 9자를 안 보고도 어느 정도 그 사이 내릴 수 있으면은 창작의 길로 들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을 선택을 해놓고 자기가 쓴 법첩에서 원글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고 원글자가 없는 것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집을 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보면은 나중에 창작에 자신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 있죠. 독서백편의 의자연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문장이라도
100번 그냥 읽게 되면은 그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글씨의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법첩을 100번을 쓰게 되면은 어떤 구조의 글자가 나오더라도 써낼 수 있게 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법첩을 한 두어 번 쓰고 다 썼다 이래서 집자 과정이 더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집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작은 당나라 태종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나라 당태종은 서예를 특히 좋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왕이지의 글씨를 아주 신봉을 해서 왕이지가 쓴 난정서를 자기의 무덤에 부장해달라는 유언을 할 만큼 왕이지 글씨에 심취를 했었죠. 그래서 왕이지 글씨가 당태종이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왕이지는 이른바 서성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현재는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서예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위치에 계속 아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이지가 살아 있을 때는 왕이지한테 글씨를 받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뭐 그때 당시로서는 5, 60세니까 길어도요. 그 사람이 작고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글씨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글씨를 받기가 곤란할 때는 뭐 나쁜 글씨를 좋지 않은 글씨를 쓰기가 좀 그럴 때는 전대의 유명 서가의 글씨 자료를 잘 모아서 짧은 문장이나 어떤 장문의 비석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왕이지 글씨를 좋아해서 삼장법사한테 시켜서 집자 성교서라는 서문을 쓰고 그것을 스님 회인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비를 만드는데 그것이 집자 성교서입니다. 집자 성교서. 이 집자 성교서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장문장입니다. 최초의 집자비입니다. 7세기 후반 672년에 처음 집자비가 만들어지고 요 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한 3, 40년 뒤에 흥복사 담비라는 게 있습니다. 흥복사 담비. 흥복사비. 이 비석이 깨졌기 때문에 보통 담비라고 이야기도 해요. 요 시기는 거의 뭐 동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요게 672년이고 요게 721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50년 차이 나죠. 그래서 왕이지 그 당시에 집자비로서 이 흥복사 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복사 담비와 집자 성교서는 집자 성교서는 워낙 많은 글씨가 돼 가지고 왕이지 해서부터 초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흥복사 담비는 비교적 짧은 문장이라서 전반적으로 행서 중심의 그런 왕이지 필적으로 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지 글씨를 공부할 때 난정서 이외에 기본적으로 접근하는데 1차적으로 시중에 법첩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흥복사 담비를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자 성교서는 서체가 굉장히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행서를 초학자들이 쓰기에는 비교적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흥복사 담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지 법첩을 두 번째로 학습을 해 나가는데 흥복사 담비를 교재로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집자를 어떤 자료를 집자를 하는데 일개 서가의 글씨라도 젊을 때 그리고 중년, 장년이 돼서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필치가 조금 사실 개인이라도 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서가라도 오전의 글씨와 오후의 글씨가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가 바뀌기도 하지만은 서체 중에서도 같은 서풍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체 또는 서풍, 서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같은 동일한 서체에 있어서도 시간이나 그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에 따라서 서풍이죠. 좀 약간의 풍모가 틀려지는 게 있어서 약간 선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체 문제가 있고 조금 더 흘려 썼느냐, 정자에 가까이 썼느냐는 있고 굵게 썼느냐 가늘게 썼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글꼴이라도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이 집자를 할 때 글자가 크게 쓴 것도 있고 작게 쓴 것도 있죠. 그것을 집자에서 같은 크기의 글자로 배열을 하는데 이 사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기가 요새 워낙 좋기 때문에 축소 확대를 하면 쉽게 개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기기가 없었던 확대 축소가 불가능했던 그 시기에서는 이 크기를 조정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 글씨를 어떻게 해서 축소를 했는지 저도 뭐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글자의 크기를 고르게 확대 축소하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현재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죠.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복사기를 통해서 축소 확대 편집이 가능한 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글자가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옮겨 축소 확대를 하면 되는데 글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글자를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것은 한자에는 편방이라는 게 있죠. 편과 방이 있는데 이 편방이라는 것은 글씨의 좌변과 우변, 상변과 하변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조가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상하보다도 좌우가 많은데 왼쪽에 변이 있고 오쪽에 방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글씨를 합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실제로 법첩을 잘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사실 그 글자의 구조 속에 그것이 답이 나와 있지만은 처음 이걸 접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서예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삼수변이 있는 글씨 중에서 삼수변이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좌변이 이랬을 때 우변의 글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변의 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변한다는 거죠. 미묘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동자 같은 경우가 오면은 삼수변의 왼쪽이 수직선이 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물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가로액이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멱자와 같은 경우는 이 벼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삼수라도 이 방에 있는 글씨의 좌측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삼수가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잘 면밀히 관찰을 하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좌변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직이 오기 때문에 이 삼수변의 이 왼편을 수평에 가깝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그래야 이렇게 내리끌 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로익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획하고 받친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받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획이 가로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획이 받치기 때문에 이 두 획의 충돌을 좀 피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는 이 하자를 이제 쓰고 이걸 경우는 두 번째 점이 밑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가로획이 이 두 점액 사이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글씨가 조금 구조가 편하게 돼요. 그래서 물결 하자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요거는 밑에 핵이 조금 이렇게 길게 와서 이 공간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삼수변의 나무 목자와 같은 경우는 벼락이 오죠. 그래서 이 획하고 받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획과 이 획과의 충돌을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 획을 아주 짤막하게 작게 해줘서 나무 목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돌을 막아주는 거죠. 이 획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오면서 길이도 나무 목자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나무 목자는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길죠. 긴데 왼쪽에 변이 들어올 때는 이 획이 짧아지면서 각도도 조금 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집자를 할 때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런 점을 잘 면밀히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집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에 대한 식견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든 글자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편집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비교적 본문이 긴 법첩을 쓰는 것이 좋겠죠. 본문이 많은 글씨를 쓰면 많은 경우에 글자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집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법첩 중에서 글자의 수가 많은 게 뭐냐면은 구성국 예천명이 상당히 길죠. 제가 쓰다가 90회로 중단을 했지만은 안진경의 글레비 같은 것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은 장문의 법첩을 택함으로 해서 집자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어떤 글씨를 쓸 때 경우의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문의 법첩을 되도록이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편집을 하는 경우에 편방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편집을 할 때 한번 참조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하나의 법첩으로서 되겠지만은 옛날에 명서가들은 많은 필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5개, 6개, 뭐 10개 뭐 이렇게 많이 남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법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가 많으면은 집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양순회 같은 경우는 예천명이 상당히 길지만은 그 외에 예천명의 구양순의 필적인 뭐 화도사비 같은 것도 필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같은 작가의 법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자의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도로 법첩 또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 옛날 사람처럼 뭐 집자를 한다는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은 요새는 집자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글자의 축소, 확대, 부분적인 변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요새는 집자 중에서 특히 변방을 하는 편집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써야 하시는 분들 요새는 뭐 컴퓨터가 이상화되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포토샵을 조금 익혀 놓으시면은 이 편집이 아주 용이하게 되니까 컴퓨터를 조금 관심 있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집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집자라는 것이 꼭 써야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도 집자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대체로 책의 표지 제자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대부분 전통적인 학문에 관련된 이런 특히 한문학 관련, 국문학 관련해서는 표지 제자를 집자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보통 뭐 너대자 되지 않습니까? 너대자 정도의 글씨 정도면은 어지간한 좀 법첩에서는 거의 다 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자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에도 이 집자를 해서 책 제목이나 여러분들의 타이틀을 할 때 집자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서예 활동이 또 현실적인 실용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글씨를 받으면 좋지만은 좋은 글씨를 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좋은 필적들이 요새 서점에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이용하면은 아주 수준 높은 서예적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면에서 책 제자나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현판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좋은 글씨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글씨를 집자해서 큰 현판이나 작은 현판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의 글씨를 집자를 해서 현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자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질적인 적용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집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왕이지의 대표적인 집자비인 흥복사 담비에 들어가면서 집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